빅테크 기업을 전 뭐라고 부르냐면 종속 변수가 아닌 독립 변수라고 불러요. 챗GPT 같은 경우는 이건 디바이스라기보다는 원천 기술에 가깝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봐요. 메타버스는 정해진 미래에서 분명한 기회 요인들이 몇 개가 더 있고 위험 요인도 몇 개가 더 있는 거 같이 말씀드리면,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도 좀 버블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지금 꺾였지만 아직도 좀 버블이 껴 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 S&P 같은 경우도 뭐 최소한 15%, 20% 정도 더 빠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동산의 가격도 좀 많이 더 빠져야 된다 이런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격 조정이 좀 이뤄졌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미국의 부동산은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네. 실질적으로 빅테크 기업을 전 뭐라고 부르냐면 종속 변수가 아닌 독립 변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없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들이에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걸 그들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인더스트리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하고 노트북 말고 패드나 타블렛이라는 개념을 그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그 시장이 또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네.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검색 시스템, 그 요즘 챗 GPT라고 해서 또 네. 이슈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기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글라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준비를 내부에서 차근차근 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회사가 굉장히 공격적인 드라이브로 이걸 전 세계에 내가 이번에는 집집마다 이거 하나씩 사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정도로 그 보급을 해보려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나스닥 전체의 희비도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나스닥의 전체 추이는 이 6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 이 6개 회사의 CEO가 누가 야 가자 라고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봐요. 네. 서로 또 경쟁할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네. 하긴 요즘 챗GPT 얘기가 나오면서 꺾였던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확 살아나요. 예. 예. 그러면서 나스닥도 기술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예. 살아나는. 맞습니다. 그 정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럼요. 많은 분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몇만 명씩 구조조정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그 회사들이 어려워진 회사가 아니에요. 현금 유보금을 보면요, 이게 몇백 조씩 들고 있고 몇천억 조씩 들고, 조 원이죠. 들고 있는 회사들이 즐비합니다. 하긴 이번에 저 메타 50조 자사주를 매각해요. 주가 떨어지셨다고 저희가 사드릴게요. 이런 회사들이에요. 단순히 구조조정한 것은 본인들이 원래 저금리고 돈 풀렸을 때 신규 사업 한 100가지 해보자. 그렇게 해서 두세 가지 빅뱅하면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스테이지를 가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100가지 판 벌린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을 없애는 과정에서 그래서 구조조정이 일부 일어나는 거지, 회사 어려운 회사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자신들이 원래 이거는 꼭 우리가 수건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에 더 집중해서 거기에서 승부 볼 기저가 더 높아졌다고도 봐도 돼요. 네. 아니 그래서 그 요즘 뭐 좀 너무 말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챗GPT, 그러니까 인공 네. 오픈 AI라고 하나요?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 이게 하나의 테마성, 일시적인 거에 너무 우리가 몰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아이폰 이후에 최대 혁신이다, 이건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두 번째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아이폰 이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폰은 디바이스고 제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사느냐가 일단 적정 수준 이상 보급이 돼야 그 뒤에 앱이라는 세상도 열리고 이걸 기반으로 한 다른 비즈니스가 열리는 거죠. 저도 예전에 얼리 어댑터여서 아이폰 처음 나온다고 했었을 때 KT 광화문 KT 본사 가서 샀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그때 샀는데 그때는 국산 앱이 많이 개발된 게 없어서 사실 신기한 맛에 썼지 한 몇 달은 제대로 이걸 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오픈 AI라고 불리운 오픈 AI의 결정체 중에 하나인 챗 GPT 같은 경우는 이건 디바이스라기보다는 원천 기술에 가깝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파급 효과랑 파괴력이 전방위적으로 갈 수가 있죠. 그 말씀은 그 기술을 거기서 독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뭔가 계속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다 서비스를. 오픈 AI다 보니 아. 그게 하나의 원천 기술이고 그 약간 표준 특허라는 건 문턱을 낮춰서 다 쓰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 아, 인더스트리를 그렇죠. 붐업시키기 위해서 네. 약간 그거에 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어디까지 파급이 될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유튜브에서 제가 육성만 나오는 건 제가 딕션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AI가 하는 겁니다. 아, 그 저 뉴스에서 봤는데 직접 하고 계세요. 예. 역시 얼리 어답터시네. 제 목소리를 한 30문장 하면 제 목소리랑 똑같이 원고를 다 읽어준다고 하길래 저야 이제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은 컨텐츠 생산할 것 같아서 저는 공부를 더 하고 공부를 한 그 원고는 그냥 한번 읽혀보자. 그러면 되나 했더니 정말 저같이 읽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뭐 지금 챗 GPT 수준보다 더 로우한 수준인데 이제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아마 대표님과 제가 여기 대표님과 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똑같이 만든 아바타가 있고 목소리는 또 우리 목소리에 나가고 이제 원고도 제가 만들고 대표님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대표님이 여기저기 방송하시거나 만나서 얘기했던 여러 흔적들 그것들 그리고 저는 신문 칼럼 쓰거나 언론에 기고했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챗 GPT가 박정호 교수라면 이렇게 답변하겠지 하면서 그냥 답변을 해버려요. 아. 대표님이 하면 이런 걸 질문하겠지 해서 질문을 해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됐었을 때 우리 이 지금 815 채널에서도 이렇게 그게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리소스고 기술인데 어디까지 확장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 저도 한번 알아봐야겠는데요. 네, 어떻게 도움 도입을 됩니다. 할 수 있을지. 네,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끝나고 알려주세요. 네. 아, 이것이 어쩌면은 지금 뭐 사실 긴축이라는 화두로 그 모든 게 다 이렇게 암울해져 가고 있는 경제 혹은 이 금융시장 이것을 확 붐업을 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네. 가능성 있는 파괴력 있는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새로운 판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98년 IMF 외환위기 뒤가 우리가 그렇게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물론 신용카드 마음대로 쓰게 해줬던 그것도 있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IT란 무주공산이라는 대한민국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거기에서 서로 여기에서는 내가 승자가 돼야지 눈 뻘개가지고 투자하고 고용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하고 혁신했던 사람들 때문에 경제가 돈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는 큰 기반에 해당되는 기술이 하나 쓱 나온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스닥 주가 빠지고 있는데 빅테크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흔적이 지금 벌써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챗 GPT는 그래서 저는 어느 스타트업이 하나 봤더니 세상에 거기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MS고 또 제일 초기 투자했던 사람은 일론 머스크고 네. 아, 그래요? 네, 벌써 그런 사람들이 진작부터 시드머니를 넣는 거죠. 아, 머스크는 참 대단한 대단한 사람인 것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우리가 챗GPT에 열광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린 더 좋아하면서 저 구글 알파벳, 알파벳, 구글에서 예, 예. 또 딱 그렇죠. 공개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우리가 검색하는 시대에는 가서 구글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있으면서 구글 주가도 그 듬성듬성했고 그 과정에서 구글도 슬쩍 내놓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스닥은 이 빅테크 기업이 뭘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주가의 향방은 달라진다. 혹시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사실 작년 하반기까지는 엄청난 열풍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좀 가라앉은 느낌인데 이것도 그 정도의 파괴력 있는 아이템으로 보시나요? 네, 이게 이제 좀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투자를 하는 사람과 네. 메타버스라는 그 테마 아래 실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시계열이 달라요. 그렇죠. 투자를 하는 사람은 그 섹시한 메타버스란 단어로 그 기대감 있는 종목에 투자해서 치고 빠져서 수익 얻을 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 새로운 뭐 어떤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인더스트리에서 어느 기업이 성과를 내고 알토란 같은 기업이 된다는 건 상당한 인고의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작년 한 해 메타버스 시장 이건 뭐 허구 아니냐, 이건 뭐 다 메타버스 이름만 붙였지 메타버스 회사도 아니더만,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 낭패도 보시고 실망하신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렇게 봐요. 메타버스는 정해진 미래라서 지금 누구 하나가 그 메타버스를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형태로 쥐어질 만큼 비즈니스 모델을 완비한 회사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 앵커 기업 하나가 나오면 굉장히 빨리 붐업이 일어날 거예요. 네. 우리 스마트폰 덕분에 이렇게 휴대폰이 다시 한번 거듭난 것처럼 네. 그래서 그건 정해진 미래라고 저는 많이 표현들을 하고요. 특히 메타버스는 좀 파괴력을 크게 보는 게
MZ 세대들 때문에. 네. 우리가 이 기존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한 이쪽에는 이미 기성세대들이 너무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무 기회 요인이 없어요. 네. 대박을 칠 만한 걸 하려면 정말 비집고 들어가서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대표님이나 저 같은 사람하고. 그런데 메타버스는 우리가 마이너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죠. 이게 개념도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제 초등학교 조카가 노블록스 할 때 저 걔한테 로그인 하는 거 배웠어요.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이처럼 그쪽에선 자신들이 주동자고 리더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들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더 커지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만약에 이게 참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코로나19 이후 2023년, 2024년 이 경기 침체가 훨씬 더 뼈아프고 가속화되면 이 현실 세계 오프라인에서 기회 요인을 찾지 못하는 적지 않은 세력들이 글로 가버릴 거예요. 그래서 거길 기반으로 나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나만의 세계를 구축해서 적지 않은 성과를 내려는 세력들이 많아지고 그게 부스트가 돼서 더 급판이 커질 거예요. 요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설마 그렇게 될까요, 교수님? 아닙니다. 벌써 우리가 그런 환경을 어디서 보고 있느냐? 유튜브에서 보고 있잖아요. 메이저에서 밀렸던 그 B급 연예인들, 한물간 연예인들이 여기에서 다시 그렇죠. 재기했어요. 왜? KBS, SBS, MBC에서는 이제 나 안 불러줘. 나 못 나와. 그럼 나 유튜브 채널 해봐야지.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다시 치고 올라가서 뭐 공부왕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다시 메이저를 또 가고. 그렇죠. 이런 게 있거든요. 항상 신진 4대부들은 기존 인더스트리가 아니라 새로운 인더스트리에서 커갑니다. 저는 그게 메타버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뭐를 금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미래의 금맥.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 어째 투자자로서 돈을 벌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큰 어떤 그 돈을 벌 곳은 말씀하신 AI와 관련된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기회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그럼요. 것이다. 공부를 해야겠네요. 이해를 그럼요. 해야 기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니까. 예. 우리 증시의 격언 있잖아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놓쳤다. 그거 아닙니다. 계속 기회는 또 와요. 또 올 거고 또 와요. 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우리가 학번이 조금만 앞에 있었어도 대학 사회생활 할 때 IMF 외환위기를 경험했으면 나쁜 소리지만 그럼 그때 삼성전자 샀어야 되는데 이 대학 동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급판이 왔는데 놓쳤던 사람 많고 그렇죠. 코로나19 때 오히려 우리 고수들은 그때 돈 더 넣었잖아요. 그렇죠. 1,500 들어왔을 때. 그런데 뒤늦게 2,800 가고 3,000 가니까 주식해야 되나 보다. 그때 돈 넣으신 분들은 좀 지금 마음 아파하신 분들 많고요. 그렇죠. 기회는 계속 옵니다. 계속 스터디 하세요. 네.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우리가 경제의 흐름, 어떤 그 문명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투자의 맥을 찾는 건데 우리가 사실 전통적으로는 그냥 부동산이었잖아요. 특히 네. 한국 같은 경우, 네. 뭐 중국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GDP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 네. 부동산 경기가 차지하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이 정도면은 다 된 거 아니야? 많이 급락했잖아요. 네. 이 정도면 다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또 사야 될 때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무슨 소리야? 아직도 멀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때 달라요인데 어느 동네나에 따라서 그 판단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 뭐 요즘은 부동산을 뭐 상승론자, 하방론자 뭐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몇 마디를 해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분류되는 거지. 제가 여기 우리 유튜브 활동 많이 하시는 뭐뭐 교수님 아니면 뭐뭐 유튜버들 다 친한데 저희들끼리는 다 친한데. 직접 뭐 밤새 술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누면 다 그렇게 분류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자, 그런데 분명한 기회 요인들이 몇 개가 더 있고 위험 요인도 몇 개가 더 있는 거 같이 말씀드리면 기회 요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부동산의 흐름이 상방이냐 하방이냐는 경제적인 로직보다도 항상 정책적인 요소가 더 많아요. 집은 대출 없이 사는 사람 거의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집은 또 만약에 중과세 때리면 쉽게 팔지도 못해요.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정책이 대거 풀렸었던 시점은 항상 선거 때예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총선 준비를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지역마다 지금 곡소리가 나와요. 곡소리가. 어떤 곡소리냐?
우리 미분양된 아파트 어떡할 거냐. 그렇죠. 그리고 이 지역마다 곡소리를 내는 그 건설회사, 지역의 토 건설회사 사장님들은 그 지역의 대표적인 오피니언 리더들이에요. 네. 시장님 좀 보자고 하자 해서 시장이 봐줘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소리를 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부동산 관련한 규제가 좀 풀려요. 그러면 대출을 이렇게까지 길게 해준다고? 아니면 이렇게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세금을 이렇게까지 안 매기니까 싸게 팔 사람 빨리 팔라고? 이런 상황이 조금 더 만들어질 기회가 이제 선거 가까워지면 또 한 번 온다. 그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작년이죠. 대선에 네. 야당이든 여당이든 처음에 막 각 세웠지만 부동산 정책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수렴됐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허용해주고 뭐 해주고.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부동산 경기가 더 꺾이면 이걸 하방을 지탱해줄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더 내려가게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많아요. 이게 저도 부동산보다도 저도 뭐 나이가 젊기 때문에 제가 무슨 건물을 몇 채씩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저도 그냥 대표적인 주식 투자는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하거든요. 네. 재테크를. 그런데 재테크를 주식으로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겐 참 섭섭하지만 주식 시장이 폭락하는 건 국가 경제에 큰 영향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기업이 망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냥 기업의 전 사실 내재 가치라는 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으로만 돌려도 몇 가지, 3배씩 차이 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주식 시장은 국가에서 또 많이 떨어져도 좀 덜 걱정합니다. 걱정 안 한다는 표현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부동산은요, 전국의 아파트 값이 반값이 났다? 이건 벌써 뭔 사단이 난 거예요. 일단 전 국민의 재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그게 반토막이 났다는 건 내 담보 여력이 반토막이 났다는 것이고 전 재산이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 사기 쉽고 좋네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내 직장을 잃어버렸거나 이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죠. 제가 집 가진 사람 부양하고자 뭐 건설회사 부양하려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정도의 지적 수준은 우리 8.15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가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 국가가 지켜만 보고 있을 수만 없어요. 그런 점에서 하방 경직성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하방 경직성이 발현되지 않고 진짜 계속 낙폭이 있다. 이건 진짜 일본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물론 하락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일본처럼 우리가 고령화되고 하고 있고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도시 일본처럼 막 사라져가게 될 것이고 인구가 네. 또 이렇게 집값은 계속 폭락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일본과 우리의 좀 차이를 또 말씀드리면, 일본은 거의 뭐 도쿄의 긴자나 몇 군데 빼고는 진짜 대세 하락일 땐 도쿄 전체에서도 막 다 거의 뭐 긴자도 뭐 사실 계속 오르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일본과 우리의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의 MZ세대들이나 X세대들은 신규 주택에 대한 새 집에 대한 열망이 굉장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소득이 1960년대 100불에서 시작해서 지금 3만 불까지 온 나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지어진 주택으로는 지금 사람들의 눈높이가 안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렇겠네. 너무 네. 낡았고 낡았어요. 구조도 마음에 안 들고. 구조도 마음에 안 들고 지금 건축법상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층간소음은 80년대는 맞아요. 위에서 타박타박 걸어도 다 들려요. 그래서 그런 집은 실수요가 없어요. 요즘 젊은 계층에겐. 그러면 우리는 계속 새로 지어줘야 돼요. 이거를 그 아까운 아파트 다시 재건축 재개발하고 이건 우리나라가 너무 짧은 시간 고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숙명이에요. 그러니 새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 그것에 대한 가격 상승과 그 지역에 대한 집가 상승은 우리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시작을 한 나라잖아요. 네. 패망하긴 했었지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건축 중에는 100년 이상 된 집에서 여전히 사람 살고 있고 뭐 그런 데 많잖아요. 우리랑 처음에 지을 때부터 눈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처럼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우리 소위 뭐 진짜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네. 거기서 더 많이 빠지진 않을 것이다. 아, 제 말씀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빠지는 건 확 더 빠지고 더 빠질 수 있다. 오를 수 있는 건 더 확실히 오를 수 있고. 아, 그러니까 이 더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네. 역시 다시 시간이 지나면 오를 것이다. 오를 수도 있다 이거죠. 대표적으로 신도시를 가지고 많이 요즘 연구하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신도시인데 일본의 신도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일기 신도시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도 그 JR 타고 1시간 반 가면 생기는 교화 신도시 뭐 이런 데가 이제 우리 분당과 일산에 벤치마킹 했던 데인데 네. 그런데 그 신도시도 지금 빈집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자녀분들 다 시집장가 가서 이제 다 따로 어디 가서 살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끼리만 살고 싶어 하지는 절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편의시설 더 많고 이런 도심지에 가서 도쿄 시내로 가서 살자. 그래야 근처에 장 볼 거, 볼 거, 뭐 할 거, 병원도 가깝고 그렇죠. 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집값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빈집도 많은데 일본이 한국을 훨씬 더 걱정해요. 왜냐하면 일본의 신도시를 만드는 데는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분당 일산 하루아침에 만들잖아요. 그렇죠. 15년 정도가 이제 거의 구축이 끝나는 시점이다 보니 그 인구 구조의 밴드가 더 압축적이에요. 빠져나가면 그냥 동시에 빠져나간다. 나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해주는 게 일본 학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만들었던 그 80년대 아파트들이 지금 세대들의 눈높이에도 안 맞고 그러니 빠지기 시작했다. 만약에 시작했다 하면 확 빠지고 그리고 새로 아파트 단지 짓는다는 데는 제가 봐도 저희 집이 후지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 옥상에 저도 한두 번 올라가 보는데 물탱크 있고 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 아파트는 옥상에 그 인피니티 풀, 수영장이 있고 호텔도 아닌데 뭐 손님 오면 손님방 따로 있고 뭐 이런 밥 해주고 애들. 예, 뭐 이러니 이건 레지던스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사람들이 더 가죠. 아,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들으면서 결국 우리가 고민하는 게 우리가 이제 자산은 한정이 돼 있고 이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의 이제 마지막 단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 뭐 금리 인하 이러한 변동성의 큰 구간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자산을 불릴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됐든 메타버스가 됐든 이 신성장 산업 쪽에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구 투자 수단이었던 이 부동산 왜냐면 가격적인 매력이 또 그렇죠.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어디가 최선일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유럽의 프랑스, 영국, 뉴욕이나 미국의 일부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보다 더 인구 감소 또는 저출산 고령화, 산업 구조의 고도화 이런 걸 먼저 겪었던 나라들도 결국 이러면 또 부동산 상승론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평균으로 따지면 올라가는 동네의 집값은 너무나 무서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집이 아니라 우리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하잖아요. 네. 뭔가 중심 지역에 네. 그러한 곳들. 예. 그래서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똑같은 질문 해볼게요. 주식 투자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한 50억이나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뭐부터 하실 겁니까? 이사부터 얘기하세요. 어디요? 우리가 늘 아는 그 가장 핫한 노른자회. 그거는 뭐냐면 다들 꿈은 다르지만 그 꿈 중에 하나가 꼭 그 한국행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뭐 적정 가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10년 전에도 그 아파트고 지금도 그 아파트니까 감가 생각하면 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왜 더 오르죠? 그건 가치제예요. 가치제. 일부는. 그래서 내가 거기 살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난 이제 거기 살아. 내 꿈의 실현의 결과물을 그걸로 훈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부가가치가 뭔데, 밸류가 뭔데 이렇게만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네. 하여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네,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향에 맞춰서 자금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건 분명한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괴로운 일이지만 또 새로운 분들에게는 다른 분들에게는 또 아주 좋은 투자 기회가 되는 거니까 이러한 투자의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여튼 경제 흐름을 잘 봐야겠군요. 공부하고. 그럼요. 예. 앞으로는 대세 상승, 대래 하락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고요. 영민하고 노련하고 발빠른 분들이 승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그 공부하는 네네.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이제 지겹다고 떠날 때가 아니라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또 하잖아요. 아, 같이. 저도 유튜브 하죠. 네. 채널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저는 여의도 맨션이에요. 아, 여의도 저는 맨션. 한지 이제 3주 됐습니다. 이런 대가분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놀러 가 보시고요. 예. 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명지대 박정호 교수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